간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비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어제 오늘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어제 새벽부터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요. 부여가 234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대전, 보령, 세종에도 많이 비가 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피해도 좀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서해안 고속도로 웅천 터널 인근에서 빗길에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요. 예.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 때문에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이 된 것으로 일단 잠정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를 떠나서 대피한 사람들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5,279명으로 또 집계가 됐고요. 이재민도 982명으로 잠정 확인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 새벽까지 충남 남부에는 30에서 100mm, 북부에는 10에서 60mm 더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장마 전선은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수해 피해 중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이 희생이 가장 가슴이 아팠죠. 근데 앞으로 이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일단 서울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 반지하 약 220만 849가구가 대상입니다.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그런 가구인데요. 우선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건축법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건축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반지하 주택이 계속 건설이 됐거든요.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 반지하를 전면 불허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예.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고, 예.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 유도할 방침이고요. 이 건축주가 참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비거주용으로 전환 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 쪽에서는 결국에는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주거지 이전과 같은 근본 대책이 마련이 돼야 이번에 발생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신림동 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하고 반지하에 거주를 했는데 자가주택 거주자란 이유 때문에 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하, 반지하 주거지 퇴출 방안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을 연결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서울시의 그 입장, 지하, 반지하 주거를 퇴출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방향의 틀은 동의하는데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예. 아니면 계속 이제 지하에 저소득층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주대책 없이 이런 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 그 반지하가 서울에 지금 20만 가구인데 이 20만 가구라는 것의 무거움을 서울시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20만 가구는 서울시의 5%이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으냐면 강남 가구 전체가 지금 20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강남구 전체. 굉장히 많군요. 그러면. 종로, 중구, 용산구를 다 합하면 20만 가구가 조금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가구를 지금 서울시가 말한 정도의 대책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이 정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 자가는 굉장히 지하는 좀 복잡하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면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관악구에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1인 가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가구가 또 많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점들이 다 고려되지 않고 좀 성급하게 선언 수준의 정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좀 선언에 그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존 규정을 보면 허가를 안 할 수 있다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금지는 아닌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좀 느슨하게 만든 규정 자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이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예, 기존 주택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지금 근데 이 건축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제일 먼저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주택을 지하를 못 이용하게 하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는 네,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뭔가 선호가 바뀌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미 잠깐만요. 근데 앞으로라도 네네.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계속 쟁점이 되는 건 기존 주택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죠. 앞으로보다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4만 채인가 4만 가구가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지어지게 되면 그걸 사람이 들어가는데 반지하라는 게 저도 이제 살아봐서 아는데 네네. 건강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이번에 네, 생명까지도 위험한데 라고 네네. 한다면 이런 것이 계속 지어지는 것은 일단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게 핵심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면 앞으로 고시원은 그렇게 안 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지하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앞으로 지하는 안 하겠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미 있는 지하 문제, 그다음에 이미 있는 고시원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거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가진 정책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짓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를 갖고 네.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왜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우리 잘 안 소장님이 되네요. 정책 네. 담당자는 아니시니까요. 근데 이제 소장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형편에 맞는 주거를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택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지하나 반지하 가시는 거고, 그래서 반지하 주택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강제로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만 가구라는 제가 아까 20만 가구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를 없앤다라는 대책은 실행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에 20만 가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시원에도 지금 20만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대로 모아주택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하가 있는 주택들을 없애버리면 그럼 고시원이 또 늘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이미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북에 개발이 되면서 저층주거지 지하가 멸실되면서 지하는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고시원이 또 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하 정책과 고시원 등의 취약계층 전체의 주거 문제를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들의 이주,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존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소장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못 짓게 하겠다는 방향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서울, 인천, 경기에만 31만 가구가 있잖아요. 지하, 반지하. 그렇습니다. 그 이번 이 31만 가구는 지금처럼 또 호우가 발생하면 또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천을 낀 아주 구조적인 지형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정확한 정보도 지금 수집되어 있지 않고 뭐 경기도나 서울시 수준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 지하 거주 문제가 생명을 당장 위협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해가 크게 날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하 주택의 대안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공공 임대주택으로 듣고 있는데요. 근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 자가였기 때문에 또 사실은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해도 내 집이라는 뿌듯함으로 사셨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고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문재인 정부 때 평균 14만 호에 비해서 한 4만 호가 줄어서 뭐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5년 임기 동안 20만 호 정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 지하를 없애겠다는 정책이랑은 충돌하는 게 아닌가요? 매우 충돌하는 정책이죠. 지금 지하나 쪽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 상향 정책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주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시는 건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13만 호에서 14만 호로 공급했을 때도 지금 대기자가 2천 가구 이상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상당히 줄일 계획이고 분양주택으로 돌릴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체였던 취약계층들의 주거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3만 호, 14만 호 공급할 때도 문제가 됐는데 10만 호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신혼부부 청년을 호명하면서 이 취약가구들이 뒷전으로 밀렸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에 있는 분들을 먼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그런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 개혁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LH도 네. 그 개혁의 대상이 돼서 LH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임대주택은 사실 만들수록 손해 보는 것이라 이쪽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물량을 좀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정책의 전환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취약계층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수해를 입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3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지하 문제를 아까 제가 20만 가구라는 게 거대한 숫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 겁을 주려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혹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상황이거든요. 민간 쪽의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강화하면서 근데 이거는 분명하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오는 주택에 취약계층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 서울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에서는 그 역할이 더 강조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아직 또 장마가 안 끝나서 이게 당장 그러면 어떠한 그 지하,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대책은 또 어떤 게 필요할 것이고 주택 정책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짧게 말씀 주시면. 주택 정책 쪽으로는 우선은 제일 우선돼야 될 것은 실태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수해 위험 지역에 위치한 지하 실태 이걸 2020년 기생충이 뭐 세계적인 화제가 되면서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선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실태 파악을 우선 하고 그리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수해가 발생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할 가구들에 대해서는 이주가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서 이주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 정도.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수해 대책이라는 서울시가 빗물 터널을 짓기로 했다는데 빗물 터널은 뭔가요? 그러니까 도심 지하에 거대한 관을 묻어서요. 집중호우 때 물을 담는 구실을 하면서 동시에 기존 하수관로 대신에 물길을 멀리 돌리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천 지역에 이 빗물 터널이 있어서 침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설이 없는 강남 지역은 시간당 처리 능력이 85mm에 불과해서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2011년 7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면산 산사태 때 이후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이었거든요. 7곳에 이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양천구 신월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업은 조금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 지하 도로로 쓰다가 폭우 때는 저류조로 이용을 하는 이른바 스마트 터널이나 지하 배수 시설을 신설 확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빗물 터널이 없는데 이번에 비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당동에는 스마트 터널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인데 또 별도로 빗물 터널을 짓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반지하, 지하, 주거용으로 불허한다는 방침. 자, 어떻게 판단하시니? 진 작가님부터. 인터뷰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1970년대에 이게 이제 분단 상황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방공호를 법적으로 설치하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군사 정권에서도 임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금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1980년대 주택난 때문에 임대를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그 제도가 좀 굳어진 거거든요. 일단은 뭐 생명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반지하에 살아봤거든요. 한 2년 정도. 여자친구 데려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인사시켜드리려고. 근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벽에서 빗물이 내리더라고요. 곰팡이 피고 곰팡이라는 게 암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건강에도 안 좋고 생명에도 안 좋고 사실 이게 주거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최저임금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영세업자들은 다 죽으란 얘기냐? 국가에서 해야 될 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 나가게끔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냥 근데 놔두고 저기 위험한 사람들만 조금 이렇게 하자. 적극적인 이주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아까도 뭐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앞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환경을 마련해줘야지.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런 최저 조건을 갖다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최저 조건을 설정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안을 또 자꾸 정부 공격하는 쪽으로 가져가니까 뭐 실현성이 있느니 공공임대주택 없애는 이렇게 되면 산으로 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험한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어떻게 무슨 법적 근거로 쫓아낼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법은 아니, 그러니까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위험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서울에서도 같은 사건이 3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분이 또 그분도 발달 장애인인데 그분도 예. 한 번 돌아가셨고 한 번은 거의 돌아가실 뻔한 것을 두 분을 갖다 구제를 했거든요. 유사한 사건이 서울에서만 3건 일어났다면 얼마나 위험하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사안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 거기만 몇 개 군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를 갖다 그럼 임대를 못하게 한다. 그런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임대 계속하면 들어와서 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김 소장님. 그러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돈 얘기거든요. 그럼 뭐 예. 누구는 반지하에 있었으니까 구제해주고 나는 고시원에 있었는데 나는 구제 안 해줄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주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예. 보수 정권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형편이 안 되면 지방 내려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서울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가 아닌 다음에야 그냥 일몰제로 그냥 적용하겠다라는 왜 다른 대책들이 나오지 않은 것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토론하기 되게 어려운 게 예.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공공임대주택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도 하고 칭찬을 해도 할 것 같은데 일단 좀 뭐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는데 또 한 말씀만 더 못하면 이미 필로티로 해서 주차 공간을 다세대 주택에 집어넣기 법이 바뀐 다음부터는 예. 반지하는 게 잘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걸 중단하겠다는 선언보다는 20만 가구에서 어떻게 이주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방향을 정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게 운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 반지하고 고시원하고 옥탑방 이거 고중공원은 적합하지 않다. 예. 우리 사회에서는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애야겠다.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일단 설정해야 되는데 요번에 그게 설정된 거예요. 근데 이 방향 설정 자체는 놔두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때 토론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방향 설정 자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냥 놔버리고 위험한데 거기만 조금 더 신경 쓰자. 끝이에요.
거기 주거정관으로 아마 계속 사용될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예, 일단 국회의원들이 사진 이제 그만 찍으시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법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라는 이제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법무부가 밝혔는데 예. 법무부가 공개한 개정안을 보면은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원래 국회가 입법한 수사권 축소 방안을 보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를 했거든요. 예. 상위법인 법률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6개 범주에서 2개 범주로 대폭 줄였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이른바 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 문구를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에서 삭제한 뭐 공직자라든가 선거 범죄 등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언론들의 지적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법무부가 마약 범죄를 불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전형적인 경제 범죄로 규정을 했고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무부는 경제 범죄 논란 소지가 있는 단순 소지 투약은 제외하는 대신에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대표적인 형사 범죄로 분류가 됐던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뭐 폭력 조직이라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서민 갈취 등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라고 규정을 해서요. 조폭.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수사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라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이제 검사의 수사 개시권도 확장되는 시행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급 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어 놓았거든요. 예. 근데 이 시행 규칙을 이번에 법무부가 폐지를 했습니다. 현행 시행 규칙상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예. 부정청탁 금품 수수는 뭐 5천만 원 이상 이런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한데 법무부 그 개정안을 보면 이런 제한 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사건 송치 뒤에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기준도 이번에 바꿨는데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피의자와 기존의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만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별건을 하지 말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뭐 범인이라든가 증거 등이 공통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 수사권을 축소시킨 입법 취지를 반하는 개정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제 검수완박 시행령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고 또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으로 잘못된 것을 시행령으로 막겠다라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친 작가님. 뭐 저는 뭐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안에 대해서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만든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펑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행되면 9월 달부터 굉장히 많은 펑크들이 날 거거든요. 그럼 법무부에서 그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 시행령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 입법을 해결을 해야죠.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곧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체적으로 부분적인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 입법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하라고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봐요. 예, 검찰의 어떤 수사 범위를 복원한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김 뭐 소장님. 4천만 원 이상 이건 무슨 기준이 뭐야? 뭐 이런 거. 왜 5천만 원 몇 안 급 돼? 이상, 4급 이상, 5천만 원 이상 이거 무슨 그 기준의 그 합리적 근거가 뭐죠? 그거 없거든요. 김 소장님. 이게 미꾸라지라 그러죠. 싹싹 피해 다니는 이게 그래서 이제 법 기술자들을 이제 비하하는 명칭으로 이제 법꾸라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법꾸라지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지점에서 그런데요. 예. 뭐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가 어쨌건 저쨌건 법으로 통과된 것, 즉 법치주의에서 기본은 법으로 통치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기본에 대해서 뭐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검찰은 옳으니까라고 했다는 점에서 무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하게는
그래도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부겸 총리가 주재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 뇌물 사건이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중대범죄건 검찰이 다루고 나머지 문제는 경찰이 다룬다고 업무 분장을 해서 나눠 놓은 것인데 예. 이번에 이상민 장관이 이제 경찰을 장악하면서 경찰의 얘기는 뭐 필요 없고 토론은 필요 없고 우리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해서 처리할 거라고 해서 던져놓고는 대통령이 오케이 그렇게 빠르게 가자라고 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것, 법치주의 기본을 좀 흔드는 거라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좀 반복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그 법안 안에 등일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유격을 더 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활용한 거죠. 네. 이 관련 논쟁은 앞으로 많이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